자, 오늘은 함께 우리 딥러닝 생성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특히 이 생성 모델은 지금 가장 또 이게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또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생성 모델을 우리가 알기 전에 이 기계학습 모델 중에서 이 모델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처음에는 판별 모델. 이거는 이제 discriminative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판별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모델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보면은 분류나 이런 회귀 문제에 대해서 이 머신러닝 기계학습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는 이제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값을 직접 결정하는 그 함수나 패턴을 찾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확률 분포로 이 판별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자, 이런 식의 조건 확률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 판별 모델 자체가 입력 X, 자, 입력이 X라고 치면은 이 입력 X에 대해서 이 출력 Y의 조건부 확률 분포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판별 모델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의사결정 트리 알고리즘, 그 다음에 입출력 관계를 학습한 이런 신경망 모델, 그리고 SVM, 서포트 벡터 머신 등이 이 판별 모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판별 모델과 함께 이 생성 모델이 우리가 다른 종류로 이렇게 생성 모델이 존재하는데요. 자, 생성 모델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 근데 이 생성 모델은 분류, 회귀 또는 이제 군집화, 그 클러스터링 관련된 그런 문제 등에서 사용되는 그런 특정 분포의 데이터를 이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질 때 사용되는 함수 혹은 절차, 이거를 바로 생성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질 때 사용되는 함수예요. 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관심 대상인 학습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확률 분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확률 분포로 표현한다. 자, 확률 분포로 이 생성 모델에서 표현을 했을 때, 자, 보면은 PXY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PXY는 이런 조건부 확률이었던 판별 모델과 달리 이 XY가 결합된 이 결합 확률 분포로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확률 그래프 모델, 그리고 우리 생성 적대적 생성망, 생성 적대적 모델을 하는데요. 뭐 대립사 생성망 대신에 생성 적대적 모델이 좀 더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보통 이제 겐이라고 하죠. 뭐 이 확률 모델과 확률 비확률 모델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확률 그래프 모델에서는 이 제한적 볼츠만 머신, 그리고 심층 신뢰망 등이 있고 그다음 겐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딥러닝을 통한 생성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기존의 생성 모델들이 없었던 건 아니고 기존에도 있었는데 딥러닝에서는 이 학습된 모델이 이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 그게 바로 생성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생성 모델에는 크게는 확률 기반과 비확률 기반 모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률 기반에서는 대표적인 게 restrict 제한적 볼츠만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restrict 볼츠만 머신에서 RBM이라고 이게, 그리고 이 RBM을 기반으로 하는 심층 신뢰망이 있습니다. Deep Belief Network에서 DBN이라는 모델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딥 볼츠만 머신에서 딥 볼츠만 머신 줄여서 DBM으로 이렇게 또 확률 기반 모델이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비확률 기반 모델이 있는데요. 자, 비확률 기반 모델은 대표적인 게 바로 생성적 적대 생성망입니다. 생성망, 겐이라고 하는데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이렇게 줄여서 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 개인입니다. 자, 그리고 확률 그래프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확률 이제 그래프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 생성 모델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 확률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 상태 값을 저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 그래프 모델에서는요, 이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 확률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엣지, 간선으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래프 모양을 띠는 거죠. 왜냐하면 노드랑 이 간선, 그 노드와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성된 그래프에서 결합 확률 분포를 각각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결합 확률 분포를 저장을 하고 있는 그래프 모습을 바로 확률 그래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대표적으로는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이 조건부 확률을 사용해서 결합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 있다.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결합 확률 분포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코프 랜덤 필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피니티라는 그 호응 정도, 어피니티와 팩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어피니티 표가 있고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 팩터를 사용해서 결합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나타냅니다. 자, 지금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대표적인 베이지안 그 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베이지안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각각의 노드, 이 확률 그래프가 있죠. 각각의 노드와 엣지가 있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노드에 대해서 각각 뭐가 있냐면 지금 두 개가 합쳐서 1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확률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false냐 true냐 해가지고 0.9, 0.1, 그 다음에 B 노드에 대해서도 0.7, 0.3, 그리고 2와 B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A 노드에 대한 부분들 계산이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이 전체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한 이 표로 구성을 다 해놓은 결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바로 이제 마코프 랜덤 필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률 그래프로 A, B, C, D 노드가 이제 각각 존재하고 여기 보면은 A, B, C, D에 대해서 이 엣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A, B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드에 존재하는 A에 이제 A0부터 A1이 있고 B의 노드에는 B0, B1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다 어떤 식으로 결합될 때마다 그 결합 확률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 존재하는 이런 값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팩터에 대해서 존재하는 마코프 랜덤 필드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확률 그래프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확률 기반의 생성 모델을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두어야 될 부분이 바로 에너지 개념입니다. 에너지.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통계 물리학에서 이 에너지에 대한 개념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개념 자체를 이용해서 이 확률 표현을 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값을 계산하는 형태로 다 이제 그 확률 표현을 이제 그 수치화하는데요. 통계 물리학에서는 동일한 상태에 있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미시적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미시적 상태는 이제 마이크로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어떤 미시적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리고 높은 에너지의 미시적 상태에 있을 확률은 사실은 낮죠. 그리고 낮은 에너지 미시적 상태에 있을 확률은 높은 이런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확률 그래프 모델에서 이 물질이 특정 형상은 이제 컨피규레이션인데요. 특정 형상의 상태에 있을 확률 표현을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현재 형상은요, 컨피규레이션 형상은 이 노드 확률 변수인 노드들의 허용되는 값의 조합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특정 형상에 해당되는 지금 현재 미시적 상태에 대한 에너지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형상의 집합은 S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SL, E, 그다음 N까지. 그다음 에너지의 집합은요. 이제 엡실론으로 표시를 해서 엡실론 1, 2, N 이렇게 해서 집합 형태로. 그래서 형상과 에너지 집합에 대한 표시를 이렇게 집합 형태로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물질이 형상 SI에 있을 확률 바로 PSI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확률 표현으로 다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물질 형상 SI 물질이 형상 SI에 있을 확률 PSI 이 부분에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 계산 그리고 여기 보면은 Z라는 분할 함수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Z 분할 함수가 존재하죠. 이거는 그 지금 현재 PSI가 에너지가 낮을수록 그 확률이 커지는 성질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통계 물리학에서 높은 에너지의 미지적 상태가 있을 확률은 낮고 낮은 상태 미지적 상태는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을수록 확률이 커지는 성질을 만족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Z 그 분할 함수 G는요. 지금 현재 전체 그 형상, 전체 형상에 대한 확률의 합이 1이 되도록 좀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교화하는 형태를 Z라고 합니다. 그래서 Z는 분할 함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PSI 그러니까 형상 SI에 있을 확률 계산하는 이 함수 자체가 볼츠만 분포 혹은 깁스 분포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다 혹은 깁스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에너지 엡실론 i가 줄어들수록 확률값은 증가하는 형태. 그래서 에너지가 지금 현재 줄어든다. 그러니까 낮은 에너지 상태가 미지정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건 확률값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볼츠만 머신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츠만 머신은 사실은 이 마코프 모델의 일종입니다. 우리 그 아까 확률 그래프 모델에 대표적으로 이제 마코프 모델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마코프 모델의 일종인데 이 볼츠만 머신 자체는 모든 노드 간에 간선이 연결된 마코프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드는요, 모든 노드는 fully connected, 즉 이 엣지가 전체가 다 각각 다 연결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확률 분포가 에너지 기반 모델로 정의된 그런 이제 그래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크게 그 히든 레이어인 은닉층인 H1, H2, H3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히든 레이어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가시층이에요. 가시층, 입력층. 그래서 V로 표시를 합니다. V 형태로 이렇게 V1, V2, V3, V4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현재 이 노드가 7개가 있는데 이 7개의 노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H1도 H2, 그다음 H3에 연결되어 있고 H2도 H1, H3, 그다음 H3도 H1, H2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은닉층에서 연결되어 있는 엣지는 TIJ로 표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은닉층과 그다음에 가시층 사이에 있는 이 엣지들은 WIJ 그다음에 이 비저블 레이어인 그 각각의 비저블 레이어끼리 연결된 엣지는 RIJ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요. 여기에 우리가 그 형상에 대한 근데 형상도 V랑 H 즉 가시층과 은닉층에 대해서 이 에너지 자체의 에너지의 어떤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엡실론 VH라는 우리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이런 펑션을 에너지 함수를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에너지 함수는 간단하죠. 사실은 지금 현재 모든 이 엣지들
보시면은 rij 근데 여기에 v 전체 v의 사이에 rij 엣지죠. 그 다음에 wij 그 다음에 tij 은닉층 간의 엣지들 자 이렇게 계산해주고 거기에 ai랑 vi 그리고 bj랑 hj 이렇게 해서 전체 지금 이 부분들 전체에 대한 그 에너지 형상에 대한 에너지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제한적 볼츠만 머신이 있어요. 제한적 볼츠만 머신은 자 제한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제한적 뭔가 기존보다 뭔가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부분을 제한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기존에 이 볼츠만 머신 자체는요 모든 이 노드 간의 엣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제한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시층 노드와 은닉층 간의 이 엣지 간선이 없는 그런 볼츠만 머신을 그 restricted 볼츠만 머신 즉 RBM restricted 그 제한적 볼츠만 머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은닉층 간의 엣지가 없고 가시층 간의 엣지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은닉층과 가시층 간의 이제 연결은 없는 상태로 여기는 은닉층과 가시층 사이에만 서로 간에만 이렇게 엣지로 wij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은닉층대로 가시층 간에는 서로는 이제 간선이 엣지가 없다. 그러면 이제 식이 훨씬 간단해지겠죠. 지금 현재 이 에너지 함수 그 VH 에너지 함수를 보면은 그 WIJ에 대한 엣지 계산만 하고 그다음 나머지가 그냥 더해지는 형태로 에너지 함수가 정의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률 그래프 모델에 대해서 학습하거나 추론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자 학습은 이 확률 그래프 모델 학습 자체는요 이 확률 분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 구조를 결정하고 그리고 에너지 함수를 정의하고 간선의 가중치 및 노드의 편차항 등을 결정하는 게 이제 학습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퍼런스 추론은 어떻게 할까요? 추론은 이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해당 노드에 입력값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관심 대상인 노드들의 확률 분포를 계산해 내는 게 바로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가 확률 그래프니까 이제 그래프에 어떤 값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 그래프에 해당하는 노드에 대해서 입력값을 설정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관심 대상이 되는 노드의 확률 분포는 몇이 될까라고 하는 게 이제 추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확률 그래프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통해서 이 제한적 볼츠만 머신의 추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그 RBM 그 Restricted 볼츠만 머신도 사실은 이 일종의 확률 그래프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 확률 그래프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과정을 할 때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V와 H에 대한 확률로 결합 확률 분포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합 확률 분포고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Z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죠. 이거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부분 그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랑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정교화를 하기 위해서 Z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시층에 데이터 V를 가질 확률. 가시층에서 데이터 V를 가질 확률은 PV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뭐랄까요? 이제 PV라는 이 확률 값을 계산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로는 자, 이 조건부 확률이 우리가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P 여기에서는 이 가시층 우리 값이 이제 V가 있는데 가시층 값이 V일 때 은닉층 값이 H라는 이 조건부 확률이죠 지금. 그래서 가시층 값이 V일 때 조건부로 은닉층 값이 H일 조건부 이제 확률 값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거는 뭐죠? P 여기에서는
은닉층 값이 h일 때 가시층 값이 v일 확률, 조건부 확률이죠, 이것도. 자, 이거는 그래서 뭐 사실은 위에 조건부 확률은 그 은닉 노드 간의 조건부 확률의 곱수로 이렇게 표기를 했죠. 지금 은닉 노드 간에, 그리고 얘는 가시층 값이 v일 때 이제 조건이잖아요. 은닉층 값은 h인데 가시층 값은 v일 조건부 확률. 이것도 이거는 이제 가시 노드의 조건부 확률의 곱수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이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이 곱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드가 이진 값을 가질 때 그 노드의 확률 값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조건부 확률이니까 지금 현재 리스트릭트 볼츠만 머신의 각 노드는 0 또는 1 이진 값을 갖는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은닉층의 값 h가 주어졌을 때, 근데 여기 보면은 가시층이 v일 때 은닉 노드 hj가 있다고 치면요, 은닉 노드 hj의 값이 1일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층이 v이고 은닉 노드 hj의 값이 1일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전 식에서 좀 유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어떻게죠? 은닉층이 h일 때, 지금 현재 조건으로 은닉층이 h일 때 가시노드 vi의 값이 1일 확률, 이것도 이제 조건부 확률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유도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추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한적 볼츠만 머신의 이제 학습 부분입니다. 자, 학습은 결국엔 이 학습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형태로 그 결합 확률 분포를 나타내도록 이제 뭐 학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목적 함수, 이 목적 함수는 그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해 높은 확률 값을 갖도록 가중치 wij와 편차항 ai, 그 다음에 bj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RBM 그 식을 잘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텐데, 제한적이니까 이제 wij에 대한 그 가중치 값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바이어스 관련된 편차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목적 함수를 잘 학습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학습 데이터는 이제 가시층의 입력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V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다음 likelihood 가능도인데요. likelihood는 그 restrict 볼츠만 머신의 이런 그 비슷한 확률 모델을 사용해서요, 계산한 데이터에 대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likelihood 계산을 해주고, 근데 여기 보면은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한 가능도잖아요. 이거는 뭐 각 학습 데이터의 가능도를 이제 곱한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곱으로 각 학습 데이터에 대한 값을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이제 V잖아요. 그래서 V 전체 V1부터 M까지의 전체를 어떻게 했죠? 가능도를 곱한 형태로 표시를 하자면 P하고 빅 V로, 대문자 V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라이클리후드인데요.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주로 사용되는 목적 함수를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나타냅니다. 계산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편미분 계산이 좀 편리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로그를 취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보통 이제 함수 L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likelihood L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이제 로그 likelihood, 이 로그 가능도에 대해서 이 목적 함수를 한 다음에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그 RBM은요, 제한적 볼츠만 머신의 학습은요, 일단은 그 최대 가능도 추정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최대 가능도 추정은 이 likelihood를 최대로 하는 최대의 가능도를 이제 추정을 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사 하강법이 있고 경사 상승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최대값을 찾아내는 최대 가능도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사 상승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이 가능도 likelihood를 최대로 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값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편미분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률 이거 에타 여기는 이제 학습률이죠. 에타 값. 우리가 지금 그 계산을 해야 될 게 WIJ는 뭐예요? 그 우리가 웨이트 값이잖아요. 가중치 값. 그 가중치 값에 대해서 조금씩 그 학습률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적절한 이 likelihood를 찾아줘야 되고 그리고 편미분항인 AI랑 그다음 BJ 이 부분도 이 학습률에 따라서 조금씩 편미분을 해서 학습률 그 에타의 곱만큼 이제 증가를 하는 형태로 조금씩 증가를 하겠죠. 자 그리고 경사상수법에 대한 경사상수법을 위한 이제 편미분 값은요. 결국엔 우리가 이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보면은 여기에 데이터 V가 있다고 치면은 데이터 V에 대한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 PV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가중치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해줘야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 계산 자체 VIHJ에 대한 데이터에서 VIHJ에 대한 모델 이거를 뺀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VIHJ 이 모델 자체 데이터 자체 이 두 가지는요. 학습 데이터로부터 VIHJ의 데이터 자체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조건부 전체 이제 V 반복하면서 이제 그 V 값이 조건으로 있을 때 이제 HJ가 1일 확률 값 이거를 계산하는 거야. 기존에 이제 학습 데이터 자체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가능한 데이터 V에 대해서 각각 이제 그 데이터의 확률 PV 값을 계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건부 확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 VIHJ 모델 이 부분은 좀 계산이 어렵죠. 이 부분이 좀 계산이 어려운데 지금 V에 대해서 HJ가 1일 거를 이거는 가시층 노드에 대한 확률 분포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계산량이 너무 많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계산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계산을 가능한 형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이 제한적 볼트만 머신 학습할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 바로 몬테카를로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VIHJ 모델의 계산은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그래서 우리 그 몬테카를로 배웠던 그 기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코프 체인으로 이제 고정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RBM 그 제한적 볼트만 머신이 마코프 체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체인의 일종이고 몬테카를로 기법은 그 주어진 확률 분포로 이제 많은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표본을 사용해서 그 샘플링된 그 샘플링에서 이제 기대값을 추정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몬테카를로를 통해서 그 표본을 사용해서 기대값을 추정해가지고 하는 형태, 이거를 우리가 이 그 제한적 볼트만 머신에서 이런 샘플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마코프 체인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그 노드값, 그 VH를 읽어내는 형태로 동작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 변수가 많은 이런 어떤 샘플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샘플링을 할 때 확률 변수가 많은 데다가 이 샘플링을 하는 방법으로는 이 깁스 그 샘플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깁스 샘플링 과정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모든 확률 변수의 값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리고 어떤 확률 변수의 값을 표본 추출을 하고자 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 RBM은 제한적이니까 그 히든이랑 그 가시층 노드 사이에는 이제 그 엣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가시 노드들이 모두 주어진 상태에서 그 은닉 노드 값이 이제 다른 은닉 노드와 이제 그 조건부 독립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깁스 표본 추출은 어쨌든 다른 건 고정시킨 다음에 다른 확률 변수 값은 고정이 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제 원하는 확률 변수의 값을 샘플링하는 형태로 동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스텝 컨트라스티브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거는 이 방법은 그 학습 데이터 V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K번의 깁스 샘플링을 반복을 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시 노드와 은닉 노드의 값을 이제 기존에 우리가 VI랑 HJ 모델을 구하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 VI랑 HJ 대신에 이 마지막 단계 K 스텝을 거친 마지막 단계인 VIK랑 HJK 이 값을 이 VI, HJ 모델 대신에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값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샘플링을 통해서 반복한 K번 반복한 마지막 값을 대신해서 그냥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V 1, 2, 3, 4가 있고 VI, HJ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반복하면서 결국에 이렇게 계산을 수행을 하잖아요. 이 계산을 K번 한다라는 겁니다. 좀 알고리즘으로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 수식도 이렇게 이 수식을 반복을 해야겠죠. 왜냐면 이제 이 반복하는 K번만큼 이제 편미분을 해줘야 되겠잖아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알고리즘인데, 자, 알고리즘은 이제 학습 데이터 집합 V가 있고 학습률 에타 그리고 가중치 벡터 W 그다음 편차함 벡터 A, B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K번에 반복되는 학습을 리핏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리핏으로 학습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학습 데이터인 V에 각 학습 데이터 이제 V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식이 있었죠. 식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연결 가중치 계산하는 값들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 가중치인 WIJ를 이제 계속 수정을 해줘야겠죠. 계속 수정을 한다는 소리는 우리 경사 상승법 그 이 값으로 계속 이 값이 수정이 되는 거죠. 적합한 형태로. 그다음 편차항 AI랑 편차항 BJ도 계속 수정이 일어나고요. 이거를 이제 K번 반복한 다음에 K번은 이제 여기서만 반복을 하고 그 K번 반복한 값을 마지막 값을 가지고 이 웨이트 값 그리고 편차항 값을 수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K번 또 반복한 다음에 이 값들을 수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또 K번 하고 해주고 근데 그거를 몇 번 하느냐 전체 학습 데이터 V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K-스텝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행이 되면요. 결국엔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MNIST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MNIST는 이제 숫자로 이루어진 학습 데이터죠. 거기에 대해서 그 Restricted Boltzmann 머신 학습을 한 결과인데 이게 이제 학습 데이터인데 학습 데이터와 비슷한 이렇게 재구성된 데이터의 모습을 띠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중치 값을 봤더니 우리가 가중치 값은 이제 WIJ 있잖아요. 그래서 WIJ에 대해서 다 출력을 해봤더니 이 가중치 값이 어떻죠? 은근히 2에 해당하는 어떤 가중치의 모습을 가지는 형태의 값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중치 값에 의해서 이렇게 재구성이 된 데이터를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 생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제한적 볼츠만 머신을 조금 개선시켜서 만들어 내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요. RBM 그 Restrict 볼츠만 머신을 스택으로 쌓아서 스택 RBM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RBM을 학습시켜 가면서 계층적 구조를 생성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학습이 되고 이 적층이 되니까 스택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 추상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된 가중치를 이 다층 MLP죠. 이제 다층 퍼셉트론이 가중치 초기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전체 입력값 V에 대해서 한 번에 RBM을 거쳐서 H1이 나오고요. 그리고 H1에서 다시 RBM을 거쳐서 H2가 나오고, 그리고 H2에서 다시 한번 RBM을 거쳐서 H3가 나옵니다. 즉 계속 어떻게 돼 있죠? 이 RBM이 그 위로 스택 쌓는 형태의 그런 모습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RBM을 이렇게 쌓아서 좀 더 추상적인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능을 이제 높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Deep Belief Network (DBN이) 있습니다. 자, 이 심층 신뢰망은요, 그 RBM 이 제한적 볼츠만 머신의 방향성 그래프 모델의 결합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심층 신뢰망은요, 이 가시층에서 학습 데이터의 가능도가 최대화되도록 이렇게 학습이 되는 형태고 생성 모델의 역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층에 무자의 값을 설정하면 가시층에서 값이 생성되는 형태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만 향하는 이 연결된 엣지들, 연결 엣지들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맨 아래에 있는 이 V만 가시층이고요. 여기 보면 이 나머지는 다 히든 레이어예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를 다 연결 엣지를 통해서 거친 다음에 이 V가 나타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 심층 신경망 Deep Belief Network 이쪽에서는요, 스택드 RBM 형태로 학습해서 가중치를 결정을 하고, 여기 이제 재미난 점은 바로 Wake Sleep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다는 점이에요. Wake Sleep,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도 이제 깨어 있을 때랑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 있을 때에 돌아가는 어떤 두뇌와 잠잤을 때 이제 두뇌의 어떤 모습이 좀 다르다. 이런 이제 인지과학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신경망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웨이크 단계랑 슬립 단계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여기에 이 신경망이 학습되는 과정 가운데 이 가중치를 상세하게 조정하는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가중치 W1T, W2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요. 자, 그리고 웨이크 슬립 단계를 이제 반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반복을 하잖아요. 그 원리를 그대로 심층 신경망 학습에 사용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웨이크 단계에서 뭐 하냐? 자, 이 웨이크 단계 그다음 슬립 단계를 반복하면서 이제 가중치를 적용할 텐데 웨이크 단계에서 하는 역할은 자, W1T랑 W22를 사용해서 위로 가는 방향의 노드 값을 결정을 합니다. 자, 기존 그 가시층 V가 있어요. 가시층 V가 있는데 V에 대해서 위로 올라가는 웨이크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일어났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이 노드 값의 가중치를 이제 조정을 하고 슬립 단계에서는 아래로 가는 방향의 노드 값을 결정하는 거고 위로는 가중치를 조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웨이크 단계에서는 위로 가는 방향의 노드 값을 결정하고 아래로 향하는 W1과 W2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고, 슬립은 그 반대죠. 슬립은 아래로 가는 방향의 노드 값을 결정하고 위로 가는 가중치 값을 조정을 하는 형태로, 그래서 웨이크 슬립을 계속하면서 이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eep Belief Network에 대해서 이 그 엠리스트에 대한 숫자 인식을 한 결과
이제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엠리스트 값 자체가 28 by 28 크기의 숫자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10개 노드 출력을 가지고 지금 이런 DBN 모델을 가진다 치고 필기체 숫자 이런 식으로 이 가시층에서 이런 식의 모습으로 8이라는 숫자, 필기체 숫자를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깁스 샘플링 했잖아요. 깁스 샘플링을 1000번 반복한 다음에 그리고 생성되는 지금 표본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면은 0은 0으로 잘 우리가 보이는지 1은 1로 보이는지 2, 3, 4 각 숫자들이 그래도 그 숫자 같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형태로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성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학습이 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정확히 인식된 필기체 숫자의 예입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인식이 된 사례. 자, 그 다음에 이 딥 볼츠만 머신이 있습니다. 딥 볼츠만 머신. 이 심층 볼츠만 머신인데요. 이거는 모든 층이 RBM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층간의 사용자 영역 때문에 학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제 그 생성 모델이긴 한데 이제 그 각 층별로 RBM을 학습해서 이거를 또 세부 조정하는 형태로, 그래서 다 연결되고 세부 조정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딥 볼츠만 머신 확률 기반의 어떤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적 적대신경망. 이거는 이제 비확률 방법이죠. 비확률 모델이고 이게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생성 모델 내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우리와 뭐 비슷한 모습을 한 그런 사진을 만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스타일을 입히거나 그리고 뭐 뭔가 생성을 하는 관련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이 모델 자체가 다 이 겐을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겐은 이제 굿펠로우가 이제 주도해서 2014년도에 개발이 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학습 데이터의 특성을 잘 만족하는 그 데이터 자체를 생성하는 모델을 만든 데 이제 관심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생성 모듈과 판별 모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보통 이제 생성과 판별을 할 때 이거 논문에도 이런 예로 이렇게 이해를 돕고 있었는데 화폐를 위조하는 위조범이 있고 그리고 이 화폐가 위조된 건지를 판별하는 판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라 했는데 판별관이라고 할게요. 경찰이 다 판별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화폐를 위조하는 사람과 판별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경찰관은 뭐 해야 되죠? 그게 그 화폐가 위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형태를 계속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위조범은 경찰을 속일 만큼 정교한 위패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위패를 만들었는데 그게 위패라는 걸 판별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위조범한테는 정교한 화폐를 위조하는 기술을 계속 학습해야 되고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 위조범이 만든 화폐가 위패인지를 정밀하게 판별하는 부분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계속 어떤 경쟁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은 계속 어떻게 될까요? 위조범은 더 이 정교한 위패를 만들어 낼 거고 경찰관은 이 위패를
더 정밀하게 판별하는 기술을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생성이 되는 그런 모델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노이즈, 잡음 Z라고 이제 표시를 많이 하는데 이 잡음 Z를 가지고 생성 모듈이 이제 위조범이죠. 생성 모듈이 생성을 해내요. 그리고 이 생성된 거에 대해서 기존의 학습 데이터 X와 비교해서 판별을 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D가 있죠. 그래서 판별한 사람이 이거 실제야 혹은 위조야 이 두 가지를 판별되는 결과를 반환을 해주겠죠. 자, 이런 식의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생성 모듈인 G가 있고 판별 모듈인 D가 있어요. 자, 생성 모듈은 당연히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듈이에요.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게 바로 이 위조범이 하는 역할이죠.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이즈 Z를 사용해서 데이터 이 제너레이터 이 노이즈를 제너레이터에 넣었을 경우에 어떤 게 생성이 되느냐, 그 결과가 생성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다음 판별 모듈 D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요. 생성된 데이터가 학습대의 특성을 갖는 이제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하는 모듈입니다. 이제 경차관 역할이고 DX를 계산합니다. 이 X는 이제 학습 데이터 X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실제다 아니면 위조다. 학습 데이터 X에 대한 큰 값 DX가 이제 큰 값을 판별을 해주고,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 Z에 대해서는 이거 잡음이 들어가 있죠. Z에 대해서는 작은 값을 나타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실제 학습 데이터 X는 큰 값으로 반환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진짜다.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 Z 위조된 결과에 대해서는 작은 값으로 이건 위조다. 그렇게 해가지고 Z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데 잡음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듈이 반환한 생성 데이터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받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작아야 되는 그런 판별 모듈의 역할이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 생성 모듈과 판별 모듈의 이제 동시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거쳐야 되는데, 자, 생성 모듈 G는요. 결국엔 판별 모듈을 속이도록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위조를 했는데 위조한 위패가 이 경찰관이 위패를 보더라도 판별을 못할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 모듈을 속이도록 계속 학습을 하는 게 생성 모듈 G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생성 모듈이 생성한 데이터 G에 대해서 판별 모듈이 큰 값을 주도록 학습을 해야 되겠죠. 결국엔 판별 모듈이 큰 값을 준다는 거는 이거 위조가 아니야, 이거는 진짜야 라는 값을 주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조가 아니야 라고 판별이 내게끔 생성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가 여기 잡음 Z 그리고 이제 PZ0 이래 생성을 이제 으로부터 생성한 데이터 GZ에 대해서 DGZ의 값이 커지도록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간단합니다. 이제 잡음을 받은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데이터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하는데 그 판별된 값 결과 자체가 커지도록 학습한다는 건 정말 정밀하게 생성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판별 모듈 D가 있는데, 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D는요. 생성된 데이터, 즉 가짜 데이터를 잘 식별하도록 학습을 해야 돼요. 자, 학습 데이터 X tilde P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 자체 확률값. 근데 판별 모듈의 출력값 DX는 크게,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 GG에 대한 값은 1-DGG의 값은 커지도록 학습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확률로 1이잖아요. 최대 확률 1인데 1에서 DGG의 값이 커지도록 만든다라는 건 결국엔 제너레이터가 만든 그 결과 자체의 디스크리미네이터 결과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 값 자체가 작아야
1 이걸 뺀 값 자체는 커지게 되겠죠. 네, 그렇게 판별 모듈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생성된 데이터 자체는 위조다, 위패다라고 이렇게 작은 값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얘는 1-니까 1에서 마이너스를 하니까 이 값 자체는 커지게 되겠죠. 이 값이 작아질수록. 네, 그렇게 판별 모듈이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명이 하는 게임, 그 투 플레이어 게임이랑 유사합니다. 자, 인공지능 초기에 배웠던 것처럼 그 게임 트리 비슷하게 그 민맥스 트리와 비슷하게 동작하는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엔 여기에서는 이렇게 LDG로 목적 함수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대화시킬 목적 함수로 LDG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LDG로 왜 이렇게 표기를 할까요? 이게 목적 함수 LDG가 최대로 하는 학습인데요.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는 X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실제 생성 데이터가 아니라 학습 데이터잖아요. 학습 데이터 X.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X, P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판별 모듈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판별과 관련된 거고 두 번째 항은 생성 쪽의 결과를 반영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판별 모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학습 데이터 분포 P 데이터를 이제 따르는 각 데이터 X에 대해서 지금 판별 모듈의 출력값 dx가 로그를 취하긴 했죠. 이렇게 학습을 해서 로그를 하고 이 기대값이 이 첫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 잡음 z에서 이제 pz 잡음으로부터 생성한 데이터 여기에 이제 dgz인데 이게 이제 생성된 결과잖아요. 잡음 z에 대해서 생성된 결과 자체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한 결과예요. 판별한 결과에 대해서 1에서 이 판별한 결과값을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거 로고 당연히 씌워주고요. 그러면은 이 위조 데이터를 판별한 모듈이 위조라고 판정하는 정도가 얼만큼 되는지를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조 데이터를 위조로 제대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정도가 이게 되겠죠. 이거는 위조야 라는 하는 정도, 얼만큼 위조로 판정하는지에 대한 정도의 로그를 취한 기대값입니다. 2니까 다 기대값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그 판별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모두 값이 기대값이 커질수록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거와 이거를 둘 다 잘 이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자체,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는 잘 또 이게 이 값을 증가시켜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 값을 작게 만들어야지만 1- 취하니까 즉 생성 모듈을 통해서 나온 생성 데이터를 잘 판단을 해야지 위조를 위조라고 잘 판단을 해야지 이 값 자체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판별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둘 다를 크게 최대화시키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성 모듈 입장에서 생성 모듈인 G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생성한 데이터 자체가 판정 모듈을 거쳤는데 이거를 진짜로 판정을 해야지만 좋은 거잖아요. 생성을 그러니까 위조를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성 모듈 입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 이 뒤에 있는 두 번째 항이 가능한 작아지도록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작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가능한 작아지려면 이 뒤에 있는 DGZ에 대한 결과값을 키워야 되는 거죠. 이 값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생성한 이 잡음으로부터 생성한 데이터 자체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을 했을 때 이게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값을 진짜라고 생각해서 높으면 높을수록
1에 가까울수록 이 값 자체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생성 모듈 자체는 결국엔 이 첫 번째에서는 사용이 안 되지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이 기대값이 이 부분의 기대값이 커져서 두 번째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즉 결국엔 전체적으로 이 생성 모듈 C는 이 전체적인 이 목적 함수가 최소화되도록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판별 모듈 D는 그 LDG 이 목적 함수를 최대하려고 노력하고, 생성 모듈 G는 이 목적 함수 LDG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하려는 판별 모듈과 최소화하려는 생성 모듈의 어떤 싸움이 되겠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 수식이 제일 중요한 게, 겐에서는 이 수식 가지고 이제 설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 목적 함수에 따라서 학습이 이루어지면은 이 생성이 잘 되는 형태가 결과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거 한 줄이면 겐은 설명이 잘 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겐 학습 알고리즘을 보면은 이 잡음 생성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사전 확률 분포 값을 좀 가지고요. 그다음 학습 데이터 확률 분포 P 데이터를 또 가져요. 그래서 이제 출력으로는 겐의 생성 모듈과 판별 모듈에 대한 어떤 결과값을 출력을 해주겠는데, 반복을 하고 리피트 해주는데, for i 1부터 이제 k, 이제 k 1부터 k만큼 이제 판별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이때는 그 pgz를 사용해서 m개 잡음 표본, 이제 처음에는 이 노이즈 표본으로 미니 배치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노이즈들이 그 노이즈 m개만큼 미니 배치로 구분이 돼 있고, 그다음 p 데이터 x를 해서, 이거는 지금 학습 데이터에 대한 확률 분포잖아요. 학습 데이터에 대한 확률 분포를 사용해서 m개의 학습 데이터로 미니 배치를 또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인 z와 학습 데이터인 x를 m개만큼 각각 미니 배치로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평균을 사용해서요, 판별 모듈의 모수를 세이라를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은 이제 뭐 아까 봤던 그 부분으로 보면은 여기에 판별이니까 지금 여기 dx 그 다음에 1-dgz 부분에 대한 로그를 취한 다음에 플러스를 시켜서 이거에 대한 전체 평균이죠. 지금 보면은 다 합친 다음에 n분의 1로 평균을 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평균 값으로 그레디언트를 해가지고 지금 세이라 d를 학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pgz를 해서 m개의 그 노이즈 표본으로 미니 배치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평균을 사용해서 생성 모듈의 모수, 이거 세이라 g죠. d는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g는 제너레이터인데 이걸 이제 학습해가지고, 근데 학습 이제 생성 모듈 자체는 그 첫 번째처럼 이 부분이 필요 없잖아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부분은 계산에 필요 없으니까 1-dgz 부분을 이 값을 어떻게 해요? 최소화하는 걸로 계속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플러스를 취해서 경사 상승으로 최대화를 취하고, 얘는 최소화로 마이너스로 값을 줄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판별 모델은 값을 증가시키고, 생성 모듈은 이제 값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반복해서 동작을 하겠죠. 자, 겐의 학습 과정인데요. 보통 자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가지는데, 이게 학습될 때 중간중간을 이게 이제 최종 학습이 잘 된 모습이고, 처음 모습 점점 학습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거는 학습 데이터 P 데이터 이 부분 보시죠. P 데이터 이건 이제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분포 디스트리뷰션이고, 그리고 PG가 생성 모듈 GG에 대해서 이 생성되는 데이터 분포예요. 자, 그러면은 생성 모듈이 이 P 데이터의 분포를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도록 생성 모듈의 데이터 분포가 실제 데이터 분포를 에 해당이 되도록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맞춰주는데 여기 보면 이제 dx는 판별 모듈의 출력값입니다. 판별 모듈의 출력값은 어때야 돼요? 판별 모듈은 실제적으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출력값을 가져야지만 이 겐이 잘 학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사실은 어떤 노이즈만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계속 단계마다 거치면 거칠수록 지금 PG, 즉 생성 모듈에 대해서 생성된 데이터 분포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이 판별 모듈의 출력값도 여기는 이제 좀 겹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점점 한 번 더 학습을 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생성 모듈의 데이터 분포 자체가 실제 학습 데이터의 분포와 조금씩 유사하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지금 데이터, P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의 분포와 그리고 생성 모듈이 만들어낸 데이터 분포 PG에 대해서 거의 완전히 일치된 모습을 가지고 판별 모듈의 출력값 자체는 더 이상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출력을 하잖아요. 이 단계가 지금 현재 생성 적대적 신경망 자체 학습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데이터 분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겐의 학습 과정을 살펴봤고요. 겐에 의해서 이제 생성된 이미지의 예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세상에 없는 이런 새를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나온 결과를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인물도 이렇게 생성을 해내고,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 사진도 생성해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초창기 결과라서 조금 이런데 지금은 거의 뭐 이 겐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성을 잘하는 모델로 발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창기 겐 모델이고요. 겐도 이제 계속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겐에 파생된 모델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이 존재하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좀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겐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C겐인데요. 겐 모델에 대해서 딥 컨볼루셔널, 즉 우리가 배웠던 컨볼루션을 붙인 형태의 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딥 컨볼루션이니까 당연히 어떤 이미지 생성에 좀 더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거라 볼 수도 있고요. 학습 속도나 안정성이 개선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겐이 다 좋은데 겐 자체가 사실은 학습이 조금 잘 안 되는 학습이 좀 더디거나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계속 이 생성하고 판별하고를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안정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속도랑 안정성이 개선된 모델인 DC겐이 있는데요. 자, 생성 모듈과 판별 모듈에서 이 생성 모듈은 이 컨볼루션의 반대인 디컨볼루션 층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볼루션과 반대니까 어떻게 할까요? 합성 곱이 아니라 오히려 이 크기를 줄여가는 게 아니라 크기를 늘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판별 모듈은 생성 모듈과 비슷한 개수의 컨볼루션 층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컨볼루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컨볼루션 층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그냥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생성 모듈은 잡음 신호, 이제 노이즈 0부터 이 무작위 행렬 곱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디컨볼루션 하고 또 디컨볼루션에서
여기에 생성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요. 판별 모듈은 어쨌든 이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뭔지를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컨볼루션으로 컨볼루션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게 fully connected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판별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자, 디컨볼루션인데 디컨볼루션을 컨볼루션과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입력보다 확장된 출력 결과를 생성하게 돼 있어요. 기존의 컨볼루션은 합성 곱이니까 이렇게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컨볼루션 합성 곱을 해서 이렇게 계산이 3x3으로 이렇게 줄었잖아요. 5x5짜리를 3x3으로 이렇게 줄여내잖아요. 컨볼루션 하잖아요. 합성 곱을 하니까. 근데 디컨볼루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필터는 3x3짜리를 쓰는데 여기 보면은 3x3짜리를 5x5짜리로 늘려낸 걸 알 수 있습니다. 컨볼루션은 5x5짜리를 3x3으로 합성 곱을 했는데 디컨볼루션은 3x3짜리를 5x5로 이렇게 디컨볼루션 동작된 결과를 알 수 있고요. 자, 생성 모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데 생성 모듈 아까 본 것처럼 잡음 신호에 대해서 결국엔 생성 데이터를 생성했는데 이때 디컨볼루션 과정을 거치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Z가 이제 잡음이죠. Z에 대해서 MR이 있습니다. MR은 이제 무작위 행렬이에요. 무작위 행렬을 잡음 노이즈랑 무작위 행렬을 어떻게 했죠? 곱을 해버렸죠. 뭐 그림으로 보자면 이건데 식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Z 잡음과 무작위 행렬, 매트릭스 행렬을 곱을 한 다음에 BN이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거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정교화를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액티베이션 펑션인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R1인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잡음 신호 Z와 무작위 행렬인 그 랜덤 행렬 곱을 한 다음에 걔를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했고 렐루 펑션 거친 다음에 R1이 나온 거죠. 그럼 R1에 대해서 또 R1 자체를 어떻게 했죠? 수식으로 보자면 R1을 2, 3, 4 I-1만큼 디컨볼루션 한 겁니다. 디컨볼루션 한 결과를 또 어떻게 했어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했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그 결과를 이제 RI만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R2에 대해서 했고 R3에 대해서 했고 R4에 대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R5는 어떻게 하느냐? R5는 R4까지 나온 그 결과의 디컨볼루션된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액티베이션 펑션을 한 결과를 R5로 이렇게 결과를 나타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모델 자체가 DCGAN 자체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계속 해봤겠죠. 실험을 이제 수행을 했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어떤 모델 구조가 가장 좀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성 모듈은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판별 모듈,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 모듈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여기는 이제 입력 데이터 i가 있어요. i 입력 데이터가 있고 이거는 컨볼루션, 이거에 대해서는 컨볼루션 그냥 비슷하게 동작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렐루 대신에 그 리킬렐루 있죠. 리킬렐루, 누수렐루, 리킬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렐루는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그냥 없는데 리킬렐루는 여기가 이게 약간 있죠. 그래서 리킬렐루를 사용해서 R1이 계산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R2, R3, R4가 반복되게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복되게 계산해서 컨볼루션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거친 다음에 리킬렐루 거친 거를 최종적으로 반환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fully connected R4에 대해서 fully connected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판별을 할 수 있는 진입 판정을 할 수 있는 결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생성된 모듈과 판별된 모듈의 결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최종 출력이 지금 현재 그 시그모이드로 돼 있잖아요.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컨볼루션 그 배웠을 때 와 달리 이제 시그모이드를 가져서 하는 이유는 최종 출력 결과 자체가 그 0과 1 사이 구간을 값을 가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 값으로 이 판별을 할 때 출력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입력 데이터가 학습된 데이터와 같은 클래스다라는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판별을. 근데 이제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진위를 판정하는 결과 자체를 0과 1 사이로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에 시그모이드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DC겐이 생성한 데이터를 보면요. 이때 결과 자체가 뭐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이미지상 뭐 조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이상한 어색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 당시에는요. 학습이 잘 되지 않은 이 겐을 이 정도 수준까지 생성이 되게 만든 거는 굉장히 놀라운 어떤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잡음 벡터 연산인데요. 결국엔 우리가 잡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노이즈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잡음을 이미지로 코딩하는 이 은닉 변수로 해석이 가능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레이턴트 베리어블인데요. 이 은닉 변수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엔 어떤 잡음이 이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은닉 변수의 어떤 역할,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잡음 벡터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잡음 벡터들의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잡음 벡터들의 연산을 통해서 특정한 특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게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미소 짓는 여성들의 잡음 벡터인 ZSW가 있다고 치고 미소가 있고 무표정한 여성들의 잡음 벡터를 ZNW라고 하면요. 무표정한 남성의 잡음 벡터는 ZNM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일 우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무표정한 건 이제 NM 맨이죠 이거는. 그다음 미소 짓는 남성은 당연히 스마일 맨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벡터들을 잡음 벡터를 가지고 계산이 되니까 연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연산이 됩니다. ZSW를 미소 짓는 여성에서 무표정한 여성을 빼고요. 그리고 더하기 무표정한 남성을 더한 다음에 나온 결과는 미소 짓는 남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미소 짓는 여성에서 무표정한 여성을 빼고 거기에 더해서 무표정한 남성을 더해주면 결과로는 미소 짓는 남성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음 벡터를 가지고 연산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웃는 미소 짓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선글라스를 쓰게 만들 수도 있고 안경을 쓰게 만들 수도 있고 즉 어떤 특정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조건 형태로 잡음 벡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형태로 해서 이 결과로 생성된 결과를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거에 따라서 이 컨디셔널 조건이 가능한 이런 겐 모델도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이겐입니다. 바이겐. 자, 이거는 바이는요, 그 바이 디렉셔널 겐이에요. 바이 디렉셔널 겐. 이거는 이제 양방향을 바이 디렉셔널 양방향이잖아요. 양방향의 겐의 어떤 구조를 가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데이터의 인버스 매핑, 즉 역사상, 인버스 매핑을 함께 고려한 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생성자 적대 신경망. 이때 이 바이 디렉셔널 겐은요, 판별 모듈에서 데이터 공간의 벡터와
은닉 공간의 벡터를 함께 사용을 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공간의 벡터, 그 다음에 은닉 공간의 벡터를 함께 사용을 한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차이가 되겠고요. 이 바이겐에 대한 모델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은, 자, 은닉 변수 이렇게 은닉 변수 부분이 있고, 이제 생성 모듈 거쳐서 데이터 만들고, 그리고 이 잡음 0부터 생성한 것과 잡음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같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EX로 그 은닉 변수에 대해서 또 EX에 대해서 가져오는데, 이 판별 모듈 디스크리미네이터는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이 E는 지금 이제 인코더 E인데요. 생성 모듈과 인코더 E, 이 두 가지를 같이 판별하는 판별 모듈이 이 두 가지를 같이 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생성 모듈 Z가 은닉 공간의 이 Z, G와 Z를 데이터 공간의 G0 이렇게 사상을 했잖아요. 매핑을 했잖아요. 매핑하고 인코드 E는요. E는 그 데이터 공간의 그 X 있죠. X를 그 은닉 공간의 EX로 이런 매핑하는, 사상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 모듈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기존에는 실제 데이터 X랑 생성된 데이터 GZ를 판별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걔는요. 근데 그렇게 판별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랑 은닉 공간에 대응하는 지금 값이 지금 현재 ZG랑 Z가 있고 X랑 EX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Z랑 Z와 X랑 EX 인코더 결과인 이 두 가지를 판별하도록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겐이랑은 다른 어떤 구조를 띄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디렉셔널이죠. 바이디렉셔널.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를 판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은닉 공간에 대응되는 값으로 이 대응되는 값 페어와 페어를 판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엔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인코더 데이터 X를 지금 은닉 공간이 EX로 매핑을 했잖아요. 여기 데이터 X에 대해서 은닉 공간의 EX로 매핑한 부분, 이게 이제 인코더입니다. 인코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데이터 X에 대해서 인코더를 통해서 매핑한 EX의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판별 모듈은 이 은닉 공간 벡터랑 데이터를 함께 입력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괜히 기존에 사용했던 목적 함수랑 달라지죠. 왜 달라지느냐? 보면은 얘는 이제 그 인코더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 데이터 X를 이제 은닉 공간 EX로 매핑한 이 EX를 계산하기 위해서 LDG가 아니라 LDEG로 이렇게 여러 세 개를 한꺼번에 목적 함수로 사용을 합니다. 자, 얘는 근데 이제 겐 그 수식이랑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심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데 둘 다 이제 로그를 취하고요. 자, 이 부분은 실제 데이터 X에 대해서 이거는 X 그다음에 은닉 공간으로 사상시켰던 EX, 인코더 EX 이 두 가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두 가지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판별을 해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일반 데이터 X에 대해서 얼만큼 잘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다음 뒤에는 어떻게 돼요? 뒤에는 마찬가지로 1-DGX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DG 이거 Z인데 이거 오타네요. 네, 이 부분은 DGX가 아니라 DGZ입니다. Z. 네. 자, 보면은 노이즈인 Z에 대해서 생성한 거에 대해서 디스크리미터가 얼마나 잘 판별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1에서 뺐잖아요. 근데 여기에 같이 이 z, 이 노이즈인 잡음 z도 같이 살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보고 얼만큼 잘 판단을 하는지를 나온 결과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 함수를 조금 바꿔서 사용을 한다라는 차이점.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겐 학습을 하는 과정을 보면요. 이 목적 함수의 최대화를 위해서 판별 모듈이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목적 함수의 최대화를 위해서 인코더가 또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목적 함수의 최소화를 위해서 생성 모듈이 학습되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생성 모듈은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은 동일하죠. 그리고 판별 모듈도 사실은 목적 함수를 최대했었잖아요. 아까 기본적인 개념이. 근데 여기에 추가로 포함이 된 인코더 학습은 어떻게 하냐면 인코더도 마찬가지로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형태로 학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그 인코더는요, 결국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는 부분에 이제 이 부분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수식상 이 부분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목적 함수를 최대화 시켜야 되겠죠. 즉 우리가 은입변수에 사상된 매핑된 x 값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동작할 수 있도록 이 함수 값을 최대화하는 형태로 동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이 디렉셔널 겐에 대해서 이걸 이용한 결과로 우리가 인코딩된 결과 그리고 데이터 생성된 결과를 한번 예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z잖아요. 자, z는 노이즈인 잡음 z에 대해서 생성한 결과예요. 생성한 결과. 그리고 여기에 x는 뭐예요? 실제 데이터죠. 여기 보면 x 실제 데이터. 그럼 실제 데이터는 뭐 0,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놀라운 게 그냥 노이즈로부터 생성한 생성 모듈 결과는요. 뭐 7, 9, 6 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그냥 생성 모듈의 출력 결과잖아요, 얘는.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 데이터 x랑 x를 인코더로 생성한 은입공간 값이잖아요. 이게 이 x가 이제 매핑한, 그러니까 인코더로 생성한 은입공간의 값 이 x를 생성 데이터 GEX로 봐보세요. 이게 GEX잖아요. 그러니까 GEX에 대한 결과값을 한번 보세요. 이 x에 대해서 이 은입 변수로 매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생성 모듈의 생성 결과와 달리 굉장히 어떻죠? 이 x의 값과 유사한 이 결과 값을 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랑 GEX가 유사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 자체는 인코더 지금 2가 그 데이터 x에 대해서 그 은입 공간의 값을 효과적으로 내는 게 가능하다.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겐 자체의 그 양방향 그 생성적 적대 신경망 자체가요. 그 학습된 인코더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그 피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좀 결과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러니까 인코드 2가 인코더가 데이터 X를요. 응립 공간인 EX로 이렇게 인코딩을 하는 대신에 반면에 이제 생성 모듈은 어떻게 하죠? 생성 모듈 G는 은립 공간의 잡은 Z를 데이터 공간인 G0로 이렇게 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코더의 역할 대신에 생성 모듈은 디코더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두 개가 인코더 2랑 생성 모듈 G가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인코더 대신에 생성 모듈이 디코더의 역할을 하는 형태 그런 역할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인코더 2랑 생성 모듈 G가 오토 인코더랑 비슷한 어떤 구조로 이거는 이제 오토 인코더는 나중에 배워볼 텐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 인코더와 디코더의 모습을 취하는 어떤 구조 이런 양방향 구조를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겐도 지금 우리가 DC 겐이랑 바이 디렉셔널 겐 두 가지만 살펴봤는데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겐 모듈 그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좀 겐 이외에 근접한 모델들만 이제 살펴를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확률 기반의 생성 모델 그리고 비확률 기반의 생성 모델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성 모델, 딥러닝을 이용한 생성 모델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